참 신나는 연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옥순 여사는 태어나 생전 처음 효심 넘치는 아들 내외 덕에 비행기도 다 타보고 그야말로 벚꽃으로 뒤덮인 벚꽃 세상을 보고 온 기분이었죠. 싱글벙글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만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야 할 때였습니다. 옥순 여사는 그렇게 아들 내외가 보내줬던 제주도 여행을 방금 마치고 거실에서 여행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남성과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 계시네. 미리 약속했던 대로 오늘 둘러보러 왔습니다. 네? 어딜 둘러봐요? 아니요, 며칠 전에 아드님이랑 잘 이야기했습니다. 시세보다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지내신 것 같아서 깔끔하게 이쯤 거래하시기로 정리가 다 되었는데요. 그런데 누구시죠? 매도인분 어머님 되시나요? 매도인분 어머니가 뭔 소리냐고요? 이 집이 내 건데 뭐를 누가 판다는 소리신지 거참. 아줌마, 자꾸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엊그제 이 집 주인이 저한테 집을 팔았다고요? 지금은 사실상 제 집이니까 이제 정리해서 빨리 나오세요. 여보, 언성 낮춰요. 이 사람이 참 교양 없게시리. 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과 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잠깐 이 앞에 카페에 나가 있을 테니까 어서 말씀 나누시고 이제 그만 집을 좀 비워주셔야겠습니다. 김옥순 여사는 창가에 서서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는 이제 담장을 넘을 정도로 자라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흘렀군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옥순 여사는 그 후로 혼자서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영감, 오늘 내 생일인 줄 알고 계세요? 남편 사진 앞에 서서 중얼거리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어머니, 아들 민석과 며느리 수진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요즘 자주 오지 않던 아들 내외가 아침부터 방문한 것이 의아했습니다. 민서가 웬일이니? 아침부터?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 민석이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수진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봉투 안에는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요. 평생 가보고 싶어 하셨다면서요? 옥순 여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상 우리 마누라 제주도 한번 보내드려야 하는데. 라고 웃으며 말했었지만 정작 자녀 교육비와 병원비로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여행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들였겠니? 어머니, 요즘 제주도 벚꽃이 절정이래요. 평생 한 번도 못 가보셨잖아요. 아들 민석이가 재촉했습니다. 옥순 여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 병간호하느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한번 가볼게. 아들 민석과 며느리 수지는 옥순 여사의 대답을 듣고는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다는 것을 당시 옥순 여사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순 여사는 서랍장에서 금반지와 금두꺼비를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으로 산 이 두 물건은 그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여행 중 집을 비우는 동안 귀중품을 어디에 보관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옥순 여사는 장롱 깊숙한 곳
한복 보자기 속에 금반지와 금두꺼비를 꼭꼭 싸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문을 잠그고 열쇠를 평소와 달리 머리맡 서랍이 아닌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괜히 불안해하는 거겠지. 출발 당일 민석과 수지는 옥순 여사를 데리러 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왠지 모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운전에 집중한다며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수진만 간간히 여행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게이트 앞에서 헤어질 때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희는 이만 돌아갈게요. 수진이 옥순 여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옥순 여사는 그것을 여행 전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한 옥순 여사는 단체 관광객들과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에 감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집과 소중한 물건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한 첫날 밤, 옥순 여사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아들. 내가 제주도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했어. 다행이네요. 어머니, 호텔은 어떠세요?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괜찮다. 근데 집은 괜찮니? 민석의 대답이 잠시 늦어졌습니다. 네, 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여행 즐기세요. 집 걱정은 마시고요. 뭔가 어색한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있는 내 장롱 열쇠, 내가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혹시 너희가 봤니? 침묵이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장롱 열쇠요? 아니요, 못 봤어요. 어머니,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냥 문득 생각나서. 전화를 끊고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옥순 여사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튿날 옥순 여사는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성산 일출봉을 오르며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명자 할머니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옥순 씨, 자식들 덕분에 좋은 여행 오셨네요. 저도 딸이 보내줬어요. 관광을 즐기는 와중에도 옥순 여사는 계속해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다시 시도했을 때야 겨우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까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집은 괜찮지? 내 장롱은 잘 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다 괜찮아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통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옥순 여사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명자 할머니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명자 씨, 어제 이런 여행을 처음 간다고 했을 때 뭔가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명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사실은 동네 언니 얘기였어요. 그 언니도 자식들이 보낸 효도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집이 팔려 있더래요. 아들 내외가 몰래 팔아버린 거죠. 옥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민석이가 그럴 리가. 그날 밤 옥순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웃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옥순 씨,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어요. 이삿짐을 나르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지금 우리 집에서 이삿짐을 나르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긴 침묵 후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집을 좀 정리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정리라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네가 어떻게 함부로?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갈 테니 그때까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옥순 여사는 가이드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날로 서울행 비행기 표를 구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떠났던 제주도 여행은 이렇게 불안과 공포 속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옥순 여사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옥순 여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낯선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물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민석과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벌써 오셨어요? 민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다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허락도 없이 내 집 물건을 다 내버리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옥순 여사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 사라진 가구들, 완전히 달라진 집 한 분위기. 그녀의 방으로 달려가자 평생을 함께한 장롱은 사라지고 낯선 가구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내 금반지, 금두꺼비 다 어디 갔니? 그때 현관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남성과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 계시네. 미리 약속했던 대로 오늘 둘러보러 왔습니다. 네? 어딜 둘러봐요? 아니요. 며칠 전에 아드님이랑 잘 이야기했습니다. 시세보다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지내신 것 같아서 깔끔하게 이쯤 거래하시기로 정리가 다 되었는데요. 그런데 누구시죠? 매도인분 어머님 되시나요? 매도인분 어머니가 뭔 소리냐고요? 이 집이 내 건데 뭐를 누가 판다는 소리신지 거참. 아줌마, 자꾸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엊그제 이 집 주인이 저한테 집을 팔았다고요? 지금은 사실상 제 집이니까 이제 정리해서 빨리 나오세요. 여보, 언성 낮춰요. 이 사람이 참 교양 없게시리. 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과 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잠깐 이 앞에 카페에 나가 있을 테니까 어서 말씀 나누시고 이제 그만 집을 좀 비워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옥순 여사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새 주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새 주인들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옥순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명해봐, 민석아. 내 집을 어떻게 한 거니? 민석은 바닥만 바라보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민석 오빠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급히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 집을 팔아버렸다고. 내 동의도 없이?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더 편한 곳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요양원에 좋은 방도 알아봤고. 요양원. 옥순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그리고 내 금반지와 금두꺼비는 어디 있어? 민석과 수진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게 어머니, 사업 자금이 정말 급했어서. 옥순 여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럴 수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니? 그건 그 금덩어리는 네 아버지 유품이나 다름없는 건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나가. 당장 내 앞에서 나가. 민석과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옥순 여사는 낯설게 변해버린 자신의 집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일 선물이라며 보내준 제주도 여행은 결국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옥순 여사는 친구 영자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파출소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서류상 매매가 완료된 상태라 당장의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옥순아, 어쩌다 이런 일이. 자식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영자의 집에 머물며 며칠이 지났을 때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계획은 민석 오빠의 생각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오빠가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옥순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박? 자신의 아들이? 옥순 여사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민석이가 도박을 했다는 거니? 네, 어머님.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커져서 이제는 사채업자들한테까지 쫓기고 있어요. 빚이 5억이 넘어요. 어? 옥순 여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이 팔려봤자 3억 남짓이었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님 걱정시키기 싫다고. 처음엔 저도 속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땐 이미 수진아, 민석이 지금 어디 있니?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친구네 숨어 있어요. 옥순 여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도박 문제라니. 남편도 젊었을 때 잠시 도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가정이 흔들릴 뻔했지만 옥순 여사가 남편을 붙들고 함께 극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영자의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옥순 여사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민석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충혈된 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옥순 여사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민석아, 도박은 언제부터 했니? 3년 전부터요. 처음엔 친구 따라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었어요. 빚을 갚으려고 더 크게 걸었다가 그럼 내 금반지와 금두꺼비는? 저 어머니 금반지와 금두꺼비도 다 날렸어요.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옥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유품이자 노후 대비책이었던 물건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집은? 집은 누구한테 팔았니? 중개업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금매로 내놨어요. 어머니 서명은 제가 위조했어요. 옥순 여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런 배신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도박은 마약 같아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다시 갚을게요. 옥순 여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식에 대한 걱정과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그래, 일단 진정하고 우리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내가 정말 변하지 않으면 어머니도 더는 도울 수 없다. 옥순 여사는 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김 변호사는 옥순 여사의 사연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죄와 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더욱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 아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진 않아요. 집과 금반지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요. 할머니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집이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이라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서명 위조가 증명되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옥순 여사는 위조된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명백히 위조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석에게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대신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영자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아, 이러다 위험해질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채업자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민석의 빚을 갚지 않으면 옥순 여사에게도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침내 옥순 여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을 경찰에 직접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민석을 사채업자들로부터 보호하고 그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결정했다. 너가 자수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사채업자들에 대한 정보도 경찰에 제공하고. 어머니, 그러면 저 감옥에 가게 돼요. 그래도 지금처럼 도망 다니는 것보다 나을 거야. 엄마가 끝까지 내 곁에 있을게. 그날 오후 옥순 여사는 민석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불법 도박까지. 경찰은 민석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채업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구속되었지만 자수한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옥순 여사는 매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로서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재판 결과 민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앞으로 3년간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민석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집도 팔고 소중한 물건들도 빼앗고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옥순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일어나라, 민서가. 넌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해. 엄마는 내가 정말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집을 되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 주인이 이미 들어왔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명 위조가 확인되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서 계약 무효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 주인은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왔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지자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매 가격인 3억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3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였습니다. 옥순 여사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진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 모아둔 2억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 일에 책임이 있어요. 처음에는 민석 오빠의 계획에 동참했으니까요. 이 돈으로 어머님 집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옥순 여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내 돈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 민석 오빠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어머님께 제가 한 일은 용서받고 싶어요. 수진의 고백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저는 처음에 정말 몰랐어요. 그냥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신다는 줄 알았지. 집을 팔고 금반지까지 가져갈 줄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옥순 여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지만 수진의 용기 있는 고백과 도움의 손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1억을 마련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옥순 여사는 친구 영자와 몇몇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금씩 모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옥순 여사가 가르쳤던 옛 제자 중 한 명인 김현우가 찾아온 것입니다. 현우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신문에서 소식을 봤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현우야, 그런데 그건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학비가 없어 중퇴하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이건 빚을 갚는 거예요. 현우의 도움으로 나머지 1억을 마련할 수 있었고, 마침내 옥순 여사는 자신의 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소중한 물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옥순 여사가 집으로 돌아온 날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공간인데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감, 집은 되찾았지만 당신 유품은 다 사라졌네요. 옥순 여사는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금반지와 금두꺼비는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민석은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재발 위기가 있었고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전했습니다. 민석은 작은 배달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며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월급 받았어요. 이거 저축해서 어머니께 조금씩 갚을게요. 매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어머니에게 갚기 위해 저축했고, 나머지 돈으로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한편 수지는 카페를 열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종종 옥순 여사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만든 수제 케이크 가져왔어요. 법적으로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민석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크게 재발 위기를 맞았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접속을 시도했다가 자신의 행동에 놀라 상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도박하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옥순 여사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민석이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 것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민서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1년이 지났을 때 민석은 도박 유혹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도박 중독자들을 돕는 모임에도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작은 상자를 들고 옥순 여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옥순 여사에게 선물했던 그 반지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디자인의 새 반지였습니다. 이건 전당포에 맡긴 어머니 반지는 이미 팔렸대요. 그래서 비슷한 것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1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서. 옥순 여사는 말없이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래의 반지와는 달랐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민서가. 그 작은 순간이 화해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 민석은 도박 빚을 상당 부분 갚았고 어머니에게 빌린 돈의 일부도 갚았습니다. 그는 이제 배달 일을 그만두고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 취직해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번창했고 그녀는 분점까지 낼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옥순 여사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어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에 다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에는 진짜 여행으로. 옥순 여사는 그 제안에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제주도는 그녀에게 배신의 아픔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제주도? 네, 그때는 어머니가 제대로 구경도 못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휴가를 내서 어머니와 함께 가고 싶어요. 옥순 여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이번에는 정말 여행으로. 봄이 다시 찾아온 4월, 옥순 여사는 민석과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속이지 않았고 순수하게 여행을 즐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옥순 여사는 3년 전에 보지 못했던 모든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아침 해를 맞이하고 우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한라산 자락을 거닐었습니다. 영감, 이번에는 진짜 여행을 왔네요. 당신도 이 풍경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민석은 어머니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입혔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해변가 벤치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죠. 민서가 이제 그만 그 얘기를 하자. 나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고발하셨던 건 저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그냥 감싸주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옥순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아픔을 통해 성장하는 법이야. 내 아버지도 젊었을 때 한때 그랬었어.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한 사람이 되었지. 아버지도요? 그래. 내가 태어나기 전이야.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 못하겠지만 내 아버지도 한때 도박에 빠진 적이 있었어. 하지만 네 아버지는 그것을 이겨냈고 너도 이겨낼 수 있어. 민석은 처음 듣는 아버지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실패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아버지도 극복했다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옥순 여사의 일상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한자와 서예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온 그녀에게 가르치는 일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민석은 열심히 일하며 도박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그는 마침내 모든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깜짝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금두꺼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전의 것과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만든 새 금두꺼비였습니다. 어머니, 3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만들었어요. 원래 것은 찾을 수 없지만 이것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해요. 옥순 여사는 금두꺼비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들의 진정한 회복과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같은 해가을, 수진이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새 카페를 열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매니저로 모시고 싶어요. 나를? 이 나이에? 네, 어머님은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어머님 같은 조언자가 필요해요. 옥순 여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녀는 수진의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현명한 조언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할머니 매니저를 금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옥순 여사는 마당에 앉아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더욱 커져 이제는 담장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민석은 이제 자신의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고 수지는 3번째 카페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했고 함께 옥순 여사를 챙겼습니다. 옥순 여사 자신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강인해졌고 자신의 삶에 더 주체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자신의 행복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옥순 여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배신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가족 관계와 자신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매화나무 아래 앉아 옥순 여사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이제 진짜 꽃길을 걷고 있어요. 배신의 길을 지나 진정한 꽃길로. 따뜻한 봄바람이 옥순 여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녀의 뺨을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순 여사는 오랜만에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옥순아, 잘 해냈어. 너가 자랑스럽다. 옥순 여사는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이제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마치 모든 상처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옥순 여사는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여러분, 어떤 배신과 상처가 있더라도 결국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아프지만 때로는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노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해결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 아파요? 손자 하유리의 작은 손이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했어요. 4살짜리 손자의 손길이 얼마나 따스한지. 세상 어떤 의사도 이보다 나은 진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었죠. 아니, 할머니 안 아파.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리는 쑤시고 무릎은 욱신거렸어요. 새벽부터 손자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앉아볼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 앞에서는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유리는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수진아, 오늘은 좀 일찍 와. 내가 오늘은 꼭 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바빠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진짜 안 돼요. VIP 손님들 예약이 꽉 찼어요. 아마 7시는 되어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벌써 3번째였어요. 그렇게 병원 진료는 또 미뤄야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하유리는 블록으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허리에 손을 대고 쓰린 표정을 지었는데 하유리가 그걸 놓치지 않고 보았더군요. 할머니 아파요? 내가 약 줄까요? 소꿉놀이 세트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4살 배기가 벌써 할머니의 통증을 알아차리고 걱정하다니.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저 배고파요. 하유리의 물음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벌써 저녁 6시가 다 되어가는데 점심 이후로 간식 말고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엄마 일이 바빠서. 하지만 내심 답답했습니다. 이게 벌써 이번 주에만 3번째였어요. 수진이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는 일이 자주 있었죠. 이것도 다 내 팔자려니.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혼자 이 작은 상가 건물 1층에서 살면서 2층을 임대로 내주며 생활해왔어요. 적은 임대료와 적금으로 모아둔 노후 자금 덕분에 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외로웠지만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6개월 전 며느리 수진이 찾아와 제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전공했던 네일 아트샵을 열 수 있는 자리가 나왔는데. 수진의 눈빛은 간절했고 아들 준호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도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창업 비용이 좀 필요한데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평생 모아온 적금을 합쳐 만든 노후자금 1억 5천만 원. 그건 제 여생을 책임질 유일한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수진과 준호가 또 찾아왔을 때 저는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무엇보다 준호가 저를 바라볼 때의 그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낳고 기른 외아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 노후 걱정 없게 해드릴게요. 그날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사업자금 대출 방식으로 해드릴게요. 이자는 적게 잡고 가게가 잘 되면 천천히 갚으면 돼. 법적으로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사 친구의 조언에 따라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때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가 나중에 제 인생을 구원할 줄은 몰랐죠. 수진의 드림네일 가게가 문을 연 지 불과 2주 만에 첫 균열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오늘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하율이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단 하루뿐이라던 부탁이 이틀, 사흘로 이어졌고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하율이의 맑은 웃음을 생각하며 견뎠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가게가 생각보다 바빠서. 수진의 미안한 인사는 점점 형식적으로 바뀌었고 약속된 시간보다 두세 시간 늦게 하율이를 데리러 오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만 들었죠. 이웃집 김 여사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영자 씨,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설마 매일 손주 대신 보는 거야? 아니에요. 이틀에 한 번 정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매일이었죠. 아이고, 당신 나이에 4살 배기를 돌보는 게 쉽겠어? 수진이한테 좀 말해봐. 영자 씨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김 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집 앞 계단에 앉아 하율이와 비눗방울 놀이를 하던 어느 오후 갑자기 왼쪽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율이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 슈퍼에서 일하는 김 씨가 급히 119를 불렀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협심증입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과로는 절대 금물이에요.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퇴원 후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하율이를 매일 보기가 힘들구나.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제는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가게가 지금 막 궤도에 오르고 있는데 하율이 어린이집 보내면 누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해요? 수진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전에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래도 내 건강이 이러니. 어머니, 하율이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저희가 어머니 노후자금 다 빌려서 이제 겨우 가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준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원망의 시선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그땐 어쩔 거니?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지금 시기가 너무 중요해서. 결국 그날 대화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주말에 가져오던 음식은 끊어졌고 전화도 오직 하유리를 맡길 때만 걸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늦은 밤,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하유리를 데리러 온 수진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진아, 가게는 잘 되고 있니? 네, 덕분에요. 요즘 SNS에서 입소문이 나서 예약이 꽉 찼어요. 그럼 내가 빌려준 돈은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돈 독촉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드리고 있잖아요. 원금은 가게가 더 안정되면 천천히 갚을게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저희가 하율이 맡기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 본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게다가 저희 덕분에 어머니도 외롭지 않잖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요구한 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속대로 돈을 갚아주길 바랐을 뿐인데 마치 제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내내 하율이 좀 봐주세요. 저희가 일본 오사카로 미용 박람회를 다녀와야 해서요. 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거예요. 수진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일주일이나 하유리를 맡기겠다고요. 협심증 진단 이후에도 여전히 하유리를 돌보고 있었지만 일주일은 무리였습니다. 수진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내 건강이 안 좋아서. 어머니, 제발요. 이번 박람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트렌드를 익혀야 가게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어머니 돈도 더 빨리 갚을 수 있고요. 그 말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하유리를 맡기로 했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신 돌아오면 이야기를 더 해봐야겠다. 내 건강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확실히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수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준호와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오사카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았어요. 일본 유명 네일아트 브랜드에 한국 총판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보증금이 필요한데.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진아, 나는 이미 모든 노후 자금을 너희에게 줬잖니. 더는 없어. 어머니,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이것만 성공하면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수 있어요. 어머니 돈도 2배로 갚아드릴 수 있고요. 준호도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 노후도 더 잘 책임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노후를 책임진다. 어느새 제 아들은 제가 그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더는 힘들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준호도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하유리를 맡기는 횟수도 줄었어요.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을까요? 결국 저는 5천만 원을 아이들에게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수진의 단골 손님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어머, 수진 씨 시어머니 아니세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수진 씨 요즘 장사가 정말 잘 된대요. 오사카에서 수입해온 네일 재료들이 인기라고. 지난번엔 명품백도 새로 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일본 총판권은 어디 가고 그저 재료만 사온 건가요? 그리고 명품백이라니. 저에게는 돈이 없다며 더 빌려달라고 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사치품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네일샵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일 시간 괜찮니? 잠시 망설이는 듯하던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좀 그렇고. 다음 주에 가시는 게 어때요? 제가 수진이한테 말해놓을게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준 돈으로 차린 가게에 저를 데려가는 것조차 꺼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네일샵을 찾아갔습니다. 드림네일이라는 간판이 붙은 화려한 인테리어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진이 손님의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구경 좀 하러 왔어. 내 돈으로 차린 가게인데 한 번쯤 와봐야지. 수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직원들 앞에서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손님 응대 중이라. 저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직원만 4명. 분명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게는 여전히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님을 마무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준비라도 했을 텐데. 뭘 준비해? 내가 손님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아무튼 어머니 내일 받으실래요? 제가 특별히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네일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궁금해서 왔어?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네, 덕분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 돈도 조금씩 갚을 수 있겠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그런 얘기를? 손님들도 계시고. 왜? 부끄러운 얘기니? 네가 빌린 돈 갚으라는 게? 수진은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무슨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불만이라니? 내가 빌린 돈 갚으라는 게 불만으로 들리니? 어머니, 저희가 하율이도 맡기고 매달 이자도 내고 있잖아요. 가게가 더 안정되면 원금도 갚을 거고요. 근데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하율이 맡긴 것과 돈 문제는 별개야. 게다가 이자도 3달째 안 들어오고 있어.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근에 장비 투자하느라 좀 빠듯했어요. 다음 달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난 너희가 오사카에서 총판권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돈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냥 재료만 사왔더구나. 그리고 명품백은 살 돈이 있는데 내 이자는 못 주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누가 그런 말을?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산 건 명품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방이에요. 총판권도 계속 협상 중이고요. 거짓말 그만해. 내가 다 알아봤어.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급히 준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고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네 아내한테 물어봐. 내가 준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해요. 뭐가 창피해서 여기서 말을 못하니? 내 돈으로 차린 가게인데? 준호가 강제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손님들과 직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는 억지로 가게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문 밖에 선 준호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수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망신을 주세요. 망신? 내가 누구한테 망신을 줬다는 거니? 내 돈 갚으라는 게 망신이야? 엄마, 그 돈 언젠가 다 갚을 거예요. 지금 가게가 겨우 자리 잡아가는 중인데 왜 자꾸 압박하세요? 그때 수진이 나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 준호는 수진을 바라본 뒤 저를 향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세요. 나중에 제가 찾아뵐게요.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어요. 이게 내 아들의 모습인가? 내가 모든 것을 주었던 그 아이가. 눈물을 삼키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눈을 감아왔던가.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며느리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에서 대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몇 달째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계약상 이런 경우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내 자식인데. 하지만 오늘 준호의 태도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식아, 그때 내가 도와준 계약서 있잖아. 이제 써먹을 때가 온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변호사 민식과 함께 법원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곧 준호와 수진에게 원금 상환 요청서가 발송되었고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화가 난 얼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한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문을 열자 준호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준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지만 앉지 않고 서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어머니! 가족끼리 무슨... 수진의 말을 자르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지금 와서 가족 타령이니? 그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봤니? 준호가 답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하율이도 맡기고 매달 찾아뵙고. 준호야, 그건 너희 필요할 때만이었잖니?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너희는 어땠어? 내가 병원 가는 것조차 귀찮아했고 내 돈 갚으라 하니까 망신 준다고 했지. 수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거 아세요? 가게를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자식 사업 키우는 거 도와주기만 하지. 돈 독촉하는 분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 그분들이 노후 자금 전부를 자식에게 줬다가 무시당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그리고 내가 언제 돈 독촉했니? 석 달 동안 약속한 이자도 안 주고 오히려 너희는 명품백 사고 여행 다니고?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사치품 산 거 아니에요. 그건 사업상 필요한? 거짓말 그만해. 네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 일본 총판권 얻는다더니 그냥 재료만 사왔잖아. 그것도 내게 5천만 원 더 달라고 하면서. 준호와 수진은 말문이 막힌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망하게 하실 거예요? 가게도 날아가고 집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율이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율이.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율이는 너희가 책임질 문제야. 애초에 내가 돈 빌려줄 때 하율이 맡기는 조건은 없었어. 그건 너희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떠맡긴 거지.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갚을게요. 앞으로는 매달 원금도 조금씩 갚고. 준호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약속을 지켰는지 생각해봐. 이것도 또 빈말이겠지. 아니에요, 엄마. 진짜로 열심히 갚을게요. 일단 가게 장비 몇 개 팔고 제 차도 팔면. 수진이 놀란 눈으로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그거 다 팔면 가게 어떻게 운영해요? 준호는 수진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돈부터 갚아야지. 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잖아. 우리 열심히 사업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요? 당신이 좀 말려야지. 준호는 당황한 듯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부터 그 돈 받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준다더니 나중에 다 갚으라고 할 줄 알았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게 수진의 진심이었던 거군요. 제 도움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갚으라 하니 억울해하다니. 수진아,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내 돈 다 줬는데도. 수진은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돈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율이 키워주는 조건으로. 뭐라고?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 돈이 하율이를 키워주는 대가였다고요. 그런 약속은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준호도 수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들 알잖아요. 시어머니가 돈 주면 당연히 나중에 노후 봐드리고 손주 키워주는 게 도리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며느리가 생각하는 저와의 관계였던 겁니다. 순수한 돈거래에 돈을 주고 봉사를 사는 관계. 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장 나가.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준호도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나가라고 했지. 한 달 안에 돈 갚아. 안 그러면 가게도 너희 집도 모두 가져갈 거야.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변호사 친구를 통해 준호 부부가 6천만 원을 상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차도 팔고 가게 장비도 일부 처분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9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빌려준 5천만 원도 남아 있었죠. 영자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까? 법적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할까? 민식의 물음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들의 가게와 집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하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좀 더 지켜볼게. 걔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지 봐야겠어. 그날 저녁 문 앞에 서 있는 하율이를 발견했을 때 놀랐습니다. 할머니, 하율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준호나 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율아, 너 여기서 뭐 하니? 엄마 아빠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줄 거 있대요.
이거요. 하율이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100만 원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매주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율이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잠깐만 봐주세요. 저는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진 올림. 그 순간 하율이의 눈에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매일 울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율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안 올 거예요?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슬퍼요. 단순한 아이의 말이었지만 그 솔직함이 제 굳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랑 조금만 놀자. 30분 동안 하율이와 놀아준 후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율이 데리러 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자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붉어져 있었고 이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하율이의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하율이를 데려와도 좋아. 2시간만.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정말요? 하율이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아, 돈은 약속대로 계속 갚아. 그것과 하율이는 별개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율이를 안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하율이를 볼 수 없는 것은 제게도 큰 아픔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약속대로 매주 100만 원씩 가져왔고 하율이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하율이와의 시간은 제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제가 문을 열어주자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밥 한번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의 얼굴은 전보다 수척해 보였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볼게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약했어요. 수진이가 하자는 대로 따르고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준호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약속을 지켰는지 생각해봐. 이것도 그냥 흘려들을 말인지. 아니에요, 엄마. 이번엔 진심이에요. 제가 야간 알바까지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요. 그래서 돈을 더 빨리 모으려고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 밑에 내려온 다크서클이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그날 한 말? 내 돈이 하율이 키워주는 대가라는 말? 그건 너희 둘 다 그렇게 생각한 거니? 준호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엄마. 그건 수진이가 순간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저도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수진이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의 눈에서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가게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직원들 다 내보내고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규모도 많이 줄였고요. 이자도 안 내고 대신 원금을 조금씩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최대한 빨리 돈을 갚고 엄마 마음도 풀리면 좋겠어요. 수진이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나머지 돈은 내가 탕감해 줄게.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정말요,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첫째, 앞으로 우리 관계에서 돈 얘기는 절대 없을 거야. 둘째, 하율이는 내 건강을 위해 주 1회만 봐줄 수 있어? 셋째, 내가 야간 알바는 그만두고 내 가족에게 더 신경 써야 해.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태도를 바꿔야 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준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만나 뵙고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알았어.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와. 하율이도 데리고. 준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말 준호 가족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제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의 돈과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무례하게 대했어요. 그날 한 말들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잘하면 돼.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전히 서로의 마음에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수진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건강과 행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인대학에 등록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합창단에 가입해 주 2회 연습에 참여했고 주변 이웃들과도 더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느 주말 하율이를 데리러 온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가 보네. 합창단 활동이 재미있으신가 봐요? 응, 생각보다 훨씬 즐겁더라고. 다음 달에는 공연도 한대. 저희도 보러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하율이도 데리고 와.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관계로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를 찾아와 식사를 함께 했고 건강은 어떤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곤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승진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아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희에게 그런 큰 교훈을 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살게 됐어요. 그건 네 노력 덕분이지.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그때 엄마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계속 그런 상태로 살았을 거예요. 수진이도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래, 나도 깨달은 게 많아. 내가 너무 자식에게만 의존하려고 했던 것 같아.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내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나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해. 여행이요? 어디로요? 유럽. 한 달 정도 여행하려고. 준호와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요? 아니, 노인대학 친구들이랑 같이. 평생 꿈꿔왔던 거야.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한 달이면 꽤 긴 시간인데. 걱정 마. 의사 선생님한테도 검진받았고 충분히 괜찮대.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 정신 건강에 좋을 거래.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하셔야죠.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사실은 이 집도 한 달 동안 비니까 너희가 좀 신경 써줬으면 해. 당연하죠. 저희가 매일 와서 확인할게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부탁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 서로 돕는 건강한 관계였으니까요. 출발 전날 준호 가족이 환송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유리는 제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에요. 할머니가 꼭 가보래서 그렸어요. 그림을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하유라. 할머니가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여행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준호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건강 조심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걱정 마. 수진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많은 걸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유리도 제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돌아와요.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 할머니도 하유리가 보고 싶을 거야. 비행기에 오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설레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이제야 진정한 제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달이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 모든 것이 신선하고 경이로웠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저는 점점 더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 중에도 하유리에게 매일 사진을 보내고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하유리는 제가 보내는 이야기와 사진에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고 준호와 수진도 제 여행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행복하고 더 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하는 준호 가족의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서로를 구속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 할머니, 선물 가져왔어요? 하유리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하유리 선물은 특별히 챙겨왔지. 집으로 돌아와 선물을 나누고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따뜻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저는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로 내 여행이 끝났다. 하지만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되었다. 내 인생이라는 여행이.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나 자신을 믿고 내 결정을 존중하며 내 행복을 위해 당당히 살아갈 것이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설렌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들녘에 고요히 나 홀로 섰습니다. 지나온 날들
이제야 조용히 불러봅니다. 남겨진 것만큼 잃은 것도 많아. 때론 지는 해가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저녁 하늘 붉게 타오르면 그것마저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래요 나는 다시 피어납니다. 세월에 짓눌린 마음을 헐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내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을 노래합니다. 기댈 게 하나 없어도 내 두 발로 걸어가는 이 길, 낡은 신발 안에서도 꿈은 자라고 있었죠. 마지막 후렴령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합니다. 뒤돌아본 삶도 품에 안고 마지막 계절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나누는 지금 다시 피어나는 꽃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지혜로운 지인분들의 카톡과 밴드,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채널의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특히 오늘도 홀로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께는 소정의 선물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사연 채널 실버라디오 유튜브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